자, 우리 재무제표라는 거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우리 핵심적인 재무 보고 수단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야기한다라고 표현이 적혀 있죠.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저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 재무상태표는 자, 키워드가 일정 시점에 우리 재무 상태를 이제 외부 이용자에게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외부 이용자들에게. 자, 그럼 여기에서도 자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재무상태표를 우리 작성하는 기준과 등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자산과 부채는 1년 기준이나 정상 영업주기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 분류한다. 자, 우리 회계에서는 아무런 딴 표현이 없으면 그냥 이 1년이라는 기준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의미를 해요. 그럼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나 아니면 정상 영업 주기라는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게, 이 큰 자가 과거 옛날에 70회차 대에는 작은이라고 써서 오답 키워드로도 많이 등장을 했던 애예요. 자, 자산 부채 총액 표시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회사가 자, 같은 한 회사한테 받을 돈이 있고 갚을 돈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같은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한 회사한테 우리가 받을 돈이 있고 또 갚아야 되는 갚을 돈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 받을 돈은 우리의 자산이다라는 거 느낌 받을 수 있겠나요? 느낌 바로 받으시면 아주 좋고, 그 느낌이 아직 안 오시는 분은 갚을 돈은 내 돈 아니라서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갚을 돈은 한국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부채라는 거, 빚이라는 걸 금방금방 바로 잘 인지를 하죠. 그럼 갚을 돈은 부채고,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 받을 돈은 내 돈인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산. 그럼 이 똑같은 A라는 법인한테 내가 돈 받아야 될 돈이, 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갚아야 되는 돈이 6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 같은 한 회사에 이렇게 받을 돈, 갚을 돈이 있으면 우리는 연말되어서 정리를 하고 그냥 4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전 돈 안 줘도 되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일명 이걸 저 같은 스타일은 야, 60만 원 퉁치고 40만 원만 줘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저보다 좀 지적이신 분들은 우리 60만 원 상계하고 40만 원만 줘 이렇게 표현을 하실 건데, 근데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자, 우리 자산하고 부채는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애죠. 이 다른 애들은 임의적으로 상계를 금지하고 있어요.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말고, 방금 제가 60만 원 상계하기로 이야기를 했으면 그 상계하기로 한 것도 회계상의 사건인 거래로 봐서 장부에 기록해서 그 상계하기로 한 날에 서로 지우기로 했다는 기록을 남겨놓으면서 장부에서 자동적으로 감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냥 이 100만 원을 40만 원으로 60만 원을 0원으로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무조건 상계하기로 우리가 약정을 해서 거래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표현하라는 걸 우리는 총액주의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상계해버리는 걸 순액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순액주의. 그럼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이 순액주의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그 어디에서도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근데 무조건
총액으로 표현을 해주고 상계는 당연히 하기로 약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약정하면 그 약정한 사건을 그대로 표현을 해서 장부에서 저조로 내려가도록 감소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내가 금액을 다운시키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총액 표시예요.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예요. 자산과 부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산과 자산은 우리는 상계에서 보여줘도 돼요. 자산끼리는 그거는 순액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액주율에 따른 게 아니고, 부채와 부채는 상계도 돼요. 서로 성격이 다른 분류끼리 상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잠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상계에서 표시하지 말고 전부 다 우리는 총액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주주와 거래 이게 제가 납입자본이라고 표현한 거고, 거기에 있는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에서의 이익잉여금, 손익자본에서 나온 잉여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라는 거예요. 이걸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건데, 이 등식보다는 자본 등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자본은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라는 이 자본 등식은 미래에 제가 또 이제 문제 풀 때쯤 되면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까먹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2월 달까지 오늘 말했던 걸 다 완벽하게 기억하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으니까 오늘 복습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재무상태표 구조에서 얘는 자산부채 자본이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부채 자본의 이 내용 하부 속성들이 적혀 있는데, 하부 속성이 하부 분류들이 적혀 있는데, 이건 제가 여기에 명칭 적었던 얘네들이죠. 자, 이 순서마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산이잖아요. 우리 이론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유동성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그래서 얘네들이 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틀리신 분들 엄청 속상했어요. 이거 컴퓨터에서 버튼 한번 누르면 얘가 순서대로 이렇게 쫙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보면서 이 메뉴 보시면 되니까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알면 좋지만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는 거는 어디에 어떤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 메뉴만 한번 열어보면 얘가 순서대로 적혀 있을 건데 이걸 왜 외우고 있어? 그죠? 그렇게 제가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우린 전산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지금 교재에 적혀 있는 것들이 지금 이 내용들인데, 지금 자본에 적혀 있는 이 5가지는 나중에 자본 챕터에 가서 일일이 그 구성 요소들을 다 볼 거예요. 자본금이 어떤 거고 자본잉여금이 어떤 거고, 지금은 제가 큰 틀을 본다라고 했죠. 지금은 분류들만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류도 이야기하면서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죠. 이게 2번이나 말했네요. 그죠? 지금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무조건 이 순서대로 유동 자산이 위고 비유동 자산이 아래예요. 근데 IFRS나 주식하시는 분은 오해하실 수 있는데, IFRS는 이 2개의 순서는 바꿔도 돼요. IFRS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재무제표 보면 비유동 자산이 더 위에 있어요. 제가 얘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했죠,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얘가 부실한데 얘가 많으면 투자 안 하고 그냥 바로 닫아요. 그래서 IFRS는 비유동 자산을 먼저 배열해도 되는데, 그래도 비유동 자산의 내용은 얘네들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이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돼요. 이게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니까 우리 IFRS 공부하신 분은, 혹은 지금 주식하시면서 보시는 분은 얘는 다른데 라는 건 그건 다른 회계 기준을 쓰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산부채 유동성과 비유동성 기준인데 여기 또 적어놨네. 큰 항목부터 배열해라. 그죠? 계속 큰 항목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 보면 사용에 제한이 없고
이 현금성 자산도 분류인데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주기 이내에 실현되거나 뭐 예상 판매 목적, 소비 목적 이게 재고 자산이에요. 근데 이 주의 참고라는 거에 보시면 정상 영업 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 자산과 회수되는 매출 채권 등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제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실현된다면 유동이라고 표현했던 걸 이렇게 어려운 글씨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정상 영업 주기 이내 이것도 유동이고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도 유동이다라고 보시면 인지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그 외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비유동자산인 거예요. 얘는 단순하죠. 표현이 유동 비유동 나누는 건. 그럼 부채는 제가 큰 이야기 안 한 이유가 외부 이용자가 어떻게 돈 빌려왔는지 관심 없어요. 예, 지금 내가 재무제표 보고 있는 올해 갚아야 되는지 안 갚아도 되는지 이렇게만 분류를 하니까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둘로만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뭐 자본에 대해서 쭉 적혀 있는데 안에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우리 지금은 필요 없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볼 거예요. 저와 같이. 그럼 우리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적혀 있는 얘가 제가 납입자본이라고 하면서 표현한 거고 지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얘가 제가 손익자본이라고 표현했던 분류죠. 그 정도까지만 인지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산과 부채 총액 표시 앞에 정리되어 있는 곳에서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산과 부채를 총액으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못 알아듣는 글자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은 상계에 해당 안 하니까 얘를 차감해서 볼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우리 저와 같이 매출 채권이 뭔지 대손 충당금이 뭔지 이런 이야기 안 했죠. 다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럼 공부하고 나서 저와 같이 여기 다시 와서 볼 거예요. 저는 책에 있는 거 전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얘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얘는 자산 부채가 아니고 자산 자산끼리 부채 부채끼리 상계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고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상계에서 표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우리 자산을 가지고 우리 부채는 내 돈이 아니죠.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 표현을 안 써요. 그런데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표현도 잘 안 써요. 하지만 자본을 순자산이라는 표현은 우리 시험에서도 사용을 할 거니까 우리가 자본을 순자산이라고도 부르는구나 라고 같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에 적혀 있는 이 글자는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저와 같이 계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네들 저와 한 100개 정도를 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로 넘어갑시다.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경영 성과, 그리고 수익 비용이라는 글자가 키워드예요. 일정 기간, 경영 성과, 수익 비용. 이게 손익계산서의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도 어릴 때 그랬었는데 자, 우리 수익하고 이익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회계 공부를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일이나 이런 거 밀접하지 않으면 생각을 잘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우리는 지금 회계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다른 거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얘를 빼면 왜 라인이 안 맞지? 빼면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수익하고 이익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써요. 수익은 원가에 이익을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죠? 그럼 수익하고 이익은 다른데 우리가 수익을 대표적인 수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매출이에요. 매출액이 우리 수익의 대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비용은 매출 원가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 원가. 그럼 이익은 우리가 기간적 의미도 있겠지만 전체 이익이라면 매출 총 이익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숫자 가지고 보면 이 앞에 제가 보드마카를 500원에 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 500원이 매출액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 보드마카를 내가 100원에 사왔다면 판 물건에 대한 원가가 100원인 거예요. 그럼 나는 이익을 400원 남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식당 하시는 분이 음식을 팔았어요. 음식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매출 100만 원치 했대. 그 매출이 다 자기 돈인가요? 아니죠. 그 음식 가격에는 당연히 원재료에 대한 가격도 다 들어가 있을 거고, 그게 직접적으로는 안 들어갔지만 전기세, 가스비, 일하시는 분의 인건비 많은 돈이 들어갔겠죠. 그럼 그 돈을 다 빼야 순수한 나의 마진이라는 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산출하는 건데, 자, 우리 교재를 44페이지로 여시면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지금 여기에 자, 손익계산서의 표현이 있는데,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구분을 해서. 그럼 여기에서 표현에 매출액이라는 이 표현은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매출액은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고, 매출 원가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용. 그럼 매출 총이익이 아니고 방금 제가 적었는데 매출 총 손익이라고 하는 건 원가가 더 크면 손해봤을 거잖아. 그걸 손실이라고 하고, 나의 수익이 더 크면 이익이 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손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다는 건데 그냥 우리는 이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손해보면 사업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이익이 우리의 전체 이익이 아니겠죠. 전체 이익이 아니겠죠. 지금 얘는 방금 제가 보도마카 100원에 사온 거 500원에 팔았다고 해서 400원이 순수하게 내가 남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보도마카를 팔기 위해서 내가 창고를 가지고 있거나 사무실이 있거나 매장이 있거나 직원이 있으면 그런 판매랑 관련되거나 관리 비용들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용을 또다시 이제 판관비라고 이 이익에서 비용을 또 빼는 거예요. 비용을. 그럼 이 비용을 빼면 이제 우리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영업이라는 이 표현은, 자, 우리 회계상의 영업이라는 표현은 우리 법인을 설립한 목적대로 해서 사업 행위를 하는 걸 영업 활동이라고 할 거예요. 영업 활동. 그럼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을 해서 번 이익이 영업 손익이다 혹은 영업 이익이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생기면 거래처 사장님하고 대화할 때 거래처 사장님이 이걸 참 많이 물어봐요. 중간 마진이라고. 중간 마진 얼마예요? 뭐 이런 표현을 좀 많이 물어보는데, 그 중간 마진은 이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건 팔아서 얼마 남겼는데, 이걸 물건값 가지고 얼마 남겼는데 얘 파니까 남는 것도 없어. 이거 되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걸 관심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은 이 두 개는 꼭 구분을 해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생략해도 된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틀리게 될 거고, 얘는 무조건 꼭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요소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도 또 우리 영업활동하고 설립한 목적하고 상관없이 뭐 이자를 낸다든지, 우리 회사가 은행에 이자를 내거나 혹은 은행 통장에 이자가 붙는 이런 건 영업활동일 리가 없겠죠. 자, 우리 매출이라는 표현하고 영업의 수익하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학원이 수강료를 받으면 매출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상함이 없죠. 근데 우리 학원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를 팔아서 돈을 받았어요. 이걸 매출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죠. 그죠? 학원이 수강료를 받아야 되지, 쓰던 컴퓨터나 에어컨 팔아서 돈 받은 걸 매출이라고 하면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영업외 비용으로 빼면 이제 법인세를 차감 빼기 전에 또 이익을 산출을 해요. 다시 또 이익이 생겨요. 그럼 이 이익을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낼 건데, 우리 회사 기업 입장에서는 뭐 세금도 비용이겠죠. 낸다고 돈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또 여기에 비용을 빼면,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뺄 거 다 뺀 이익. 그럼 기간적 의미로 해서 이번 회계 기간 동안, 단기 동안 뺄 거 다 뺀 우리의 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단기 순이익이에요. 물론 손해를 보면 단기 손실이라고 표현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제가 적은 글자를 보면 온통 수익에서 비용 빼서 이익 산출하는 걸로만 나오죠. 근데 이익이라는 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결과물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키워드는 이익은 아니에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자, 그럼 앞에 제가 이런 표현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했던 표현이 있는데, 발생주의라는 표현이 있었죠. 발생주의라는 표현. 자, 우리 회계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해요. 이 발생주의라는 건 수익은 실현주의를 구현하고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는 걸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를 한다라고 해요. 우리 손익계산서에서는 철저하게 이 방식을 쓰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본 적이 없는 거지 일상생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발생주의를 해요. 자, 제가 음식점을 하는데 아니면 제가 물건을 사와서 팔아요. 그 물건 팔았는데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저한테 결제를 한 거예요. 그럼 오늘 돈 들어오나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 카드사 승인이 나야지 돈이 들어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오늘 돈은 안 들어오겠네? 그럼 이걸 매출로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물건 팔거나 상품 팔면 카드 전표를 보고 포스를 보고 오늘 매출액이다라고 산정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판매한 인도하는 행동이나 이런 행위를 실현을 하면 우리는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비용에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건 내가 지금 팔려고 물건을 사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물건을 바로 대응 원가라고 해서 우리 매출 원가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는 물건을 팔려고 사오면 우리 재고라는 표현을 쓰죠. 재고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팔린 것만 우리는 매출 원가로 대응 원가로 비용 처리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매출 총이익이 나오기 위해서 매출 원가를 제가 비용이라 그랬죠. 그건 팔린 것만 매출 원가로 들어갈 거지, 팔리지 않은 거는 우리는 팔 수 있는 내 재산이야라고 재고 자산으로 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늘 사용하는 걸 이제 우리 회계에서는 이걸 정의를 내리고 표현만 했을 뿐인 거지 뭐 특별한 애는 아니에요. 그냥 물건을 인도하고 넘겼으면 수익 매출이라고 하고, 그럼 팔린 것만 매출 원가로 비용을 빼야 이익이 나올 거지, 아직 팔리지 않은 건 너의 재고 자산이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수익을 인식했을 때에 대응되는 비용을 인식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인 거고, 이 두 가지를 다 구현하는 걸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야기고, 자, 다음 우리 45페이지로 가서 자,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 얘는 참 성의 없게, 그래도 얘는 세 줄, 얘는 한 줄, 얘는 두 줄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무제표는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 오늘 이후에 내일은 실기하면서 한번 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얘네들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를 표현 안 하는데, 주식 하시는 분은 얘네들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현금 흐름표라는 건 중요한 키워드가, 주요 키워드가 일정 기간, 그리고 현금 주의,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이게 우리 현금 흐름표의 키워드예요. 우리는 재무상태표도 그렇고 손익계산서도 그렇고 발생주의에 맞춰서 얘네들을 작성을 하는데,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외부 이용자한테 좀 오인된 결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현금 금액이 작거나 현금 금액이 늘어났을 때에, 자, 우리한테 현금이 늘어나면 좋은 일인가요? 그건 알 수가 없겠죠. 그럼 현금이 늘어났을 때 현금을 기준으로 왜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빌려왔는지, 물품 판매 대금을 받은 건지, 아니면 투자 받은 건지. 또 우리의 현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안 좋은 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빚을 갚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투자 활동으로 우리 회사의 기계 장치를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물건을 사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 현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발생한 자산 기준이 아니고, 우리 수익 비용 발생주의 기준이 아니고 현금만을 기준으로 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이게 어떤 활동에 의해서 증감이 되었는지를 변화를 우리 회계 기간 동안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투자하시는 분은 이 현금 흐름표는 재무상태표에서 다 알려주지 못하는 유용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게 되니까 이것도 꼭 보는 우리 재무제표 중에 하나예요. 다음 우리 자본 변동표는, 얘는 일정 기간, 자, 그리고 글자가 너무 많아서 아래쪽 이렇게 쓸게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이거 본 적 있지 않나요? 이 글자? 자본할 때 제가 적었던 분류죠. 그죠? 그럼 이 자본 변동표라는 건 순수한 우리 회사의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순수한 내 돈인 자본이 줄었어요. 순수한 내 돈이라는 순자산인 자본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안 좋아진 거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없어진 이유를 봤더니 자본금이 줄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자본금이 줄면 안 좋다라는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 회사가 나는 내 주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자본금이 줄죠? 엄청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주한테 배당해 주기 싫으면 그 주식을 사와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이 줄어요. 그럼 똑같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1억을 벌었는데 나눠 가져야 되는 주주가 만약에 반으로 줄면 나는 전년도보다 2배를 배당받아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는 주주가 사라져서 자본이 줄었다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 있죠. 내 주식은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께 사라진 거라면 나한테는 엄청 좋은 호재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자본이 늘어난데 봤더니 주식 발행해서 투자자만 주주들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자본 늘어난 건 영 쓸모가 없는 상황이죠. 똑같이 보면 나눠 가져야 될 사람이 거꾸로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그거는 별로 좋은 효과가 아니겠죠. 그럼 또 뭐 늘어났는데 사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남겼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제가 표현 안 하는 애가 얘 둘이가 있죠. 자, 얘 둘이는 좀 분류가 애매한 애예요. 얘 둘로 분류 못하는 애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본에서 보실 거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실제로 안 일어난 손익들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주식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밤 봤더니 주식값이 올랐어요. 그 친구한테 야 나 주식 올랐어 라고 자랑을 했더니 친구가 술 사래. 술 사 돈 있나요? 주식 가격 가치가 오르긴 했지만 내가 술 살 돈은 없죠. 그런 걸 미실현 실제 안 일어난 보유 손익이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진짜 돈 남겼다라고 이익잉여금에 넣으면 주주들이 배당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3법 용어로 배당 압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돈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배당 못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냥 포괄 손익이다라고 넣어뒀다가 나중에 실제 팔아서 돈이 되면 그 돈만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기 위한 이런 분류들이에요. 그럼 실제로 안 일어난 이거 내 돈인 자본이 늘어난 거면 그 또한 지금 현재는 크게 영향가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 자본 변동표에서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회계 기간 동안 변동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석. 자, 주석은 우리 글자들 보면 자, 이렇게 뭐 글자다라고 적었을 때 이 글자에 뭐 1 이렇게 적어 놓고 얘를 쭉 이거 너무 작게 해서 안 보이겠다. 이렇게 적어 놓고 글 아래에 주석 달아 놓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우리 책 보면 아래쪽에 여기 이렇게 달아 놓고 나서 우리 아래쪽에 따로 그 설명을 부연 설명 거는 거 그걸 주석이라 그래요. 우리 책에 보면. 근데 바로 옆에 쓰는 건 주기라고 하는 거고 우리 따로 쓰는 걸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 양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는 경우는 뒤에 별첨으로 이제 뒤에 따로 삽입을 해서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주석이라는 건 지금 현재는 우리 이 시대적 트렌드에서는 엄청난 우리 트렌디하고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재무제표 중에 한 개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기간별 보고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기간별 보고의 원칙 때문에 회계 기준에서는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의 원칙이라는 건 외부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걸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만들면 경제신문에 몇 회 게재를 하고 관공서에 게재하는 행동을 했었었는데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IT가 발달된 나라가 굳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지도 않는 경제신문에 올려놨는다고 확인할 확률이 더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기업체 회사 다녔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회사 소개 홈페이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는 회사 있다는 걸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회사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정보에 보시면 경영 성과라고 해서 한 카테고리를 올려서 거기에다가 재무제표를 올려놓으면 공시의 원칙을 다 이행한 걸로 가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로 그걸 많이 보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재무제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은 주식한 사람 많죠. 그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위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오름표, 자본변동표를 가지고 오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오인하지 않도록 전부 다 설명을 해주려면 주석을 달아둬요. 그럼 컴퓨터는 장점이 뭐냐면 링크를 걸어두기 때문에 이 주석 있는 쪽에 글자를 버튼만 누르면 그 위치로 휙 날아가서 그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한 가지 예로 자, 우리 이 앞에 자고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유동자산이 1억이고 유동부채가 10억이라면 여러분들은 투자 안 할 거라 그랬죠. 저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가 이 10억이라는 유동부채로 표현한
이 부채가 은행하고 10년간 자동 연장 계약되어 있는 유동부채였던 거예요. 그럼 자동 연장이니까 실제 계약서상에는 1년이니까 유동부채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외부 이용자한테 올해 안 갚아도 된다는 걸 알려줘야지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하고의 그 자동 연장 확약서라는 걸 받아서 유동부채에 있는 그 표현에 주석을 달아두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건 어떤 거지라고 눌러보면 10년간 자동 연장 확약서를 보는 순간 이거 올해 안 갚아도 되네라고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 정보들을 우리 주소 속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첫 시작이 어떤 회계 기준을 썼고 어디 회계 법인에서 공증받은 거다라는 게 제일 먼저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국 사람한테 매우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90년대의 기업 회계 기준에는 재무제표였어요. 하지만 IMF와 함께 사라진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재무제표가 아니고 장부예요. 이제 장부예요. 자, 장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재무제표 아님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우리 이론 시험에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에 자주 등장하는 복이에요. 그 이유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하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얘가 재무제표라고 오해를 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이익잉여금을 처분했대.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건데 그걸 처분했다는 건 주주들한테 배당한 거예요. 그럼 배당을 하고 남은 돈을 계산한 우리 장부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인데 자, 법인은 법인세 신고할 때 얘를 무조건 작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이전에 주주총회를 하고 전부 다 작성을 해요. 그런데 재무제표에는 이걸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왜 이걸 안 올리게 됐냐면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을 때에 외국의 투자 자본을 유치하자라고 했는데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회계 기준도 엉망인데 진짜 또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재무제표로 똥하니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엔 우리 회사가 배당을 현금 배당 얼마 했다, 주식 배당 얼마 했다가 적혀 있는데 우리 주주들이 주식 얼마씩 가지고 있는지는 조사하면 나와요.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배당에 얼마 가져갔는지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전부 다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엄청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는 재무제표에서 빼버리고 그래도 한국 사람한테 투자 받으려는 사람들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매우 활용을 잘해요. 저 또한 얘를 활용도 하면서 보고 뭐 한국 사람은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뭐 배당 얼마 받은 게 경제신문 첫 화면에 막 나오고 막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그런 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한테 투자를 받을 거면 얘를 추석 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재무제표가 아니고 장부인데 그래도 한국 사람한테 투자 받고 싶으면 일반적으로 추석 속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보세요라고 넣어둘 거예요. 그래서 그 추석 속에 들어가 있는 장부의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당 받으려고 투자를 했는데 또 열어봤을 때 추석 속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없으면 이 회사는 그냥 외국 투자자가 우선이지 한국 투자자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구나라고 그냥 짧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5가지 재무제표를 봤죠.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를 봤는데 이 주석 동안 일어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일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내용을 전부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재무상태표 단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일정 기간이 일반적으로는 회계 기간이겠죠. 이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을 외부 이용자한테 전부 다 같이
보기 좋게 분류를 해서 보여주는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 게 이 현금 흐름표는 얘만 유일하게 현금 주의를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발생 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저와 같이 회계가 뭔지를 쭉 봤기 때문에 오늘은 복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일도 복습 안 해도 돼요. 근데 모레부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 모레부터 제가 공부해야 된다고 한 거는 이제 얘네들 제가 적은 글자들 있죠. 얘네들의 요소 하나하나를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수익이 뭐며 이익이 뭐며 설명한 것처럼 요소를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인지를 시켜드리는 작업을 다음 주까지 하는데, 그게 엄청 여러분들이 힘들 거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 내일은 저와 같이 컴퓨터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을 지금 이 아이콘하고 얘하고 그리고 이 아이콘이 생기도록 이 두 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를 해 두셔야지 내일 하고 내일 다 못하는 정보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하고 우리 책 말고 제가 파일을 또 드릴 건데, 그럼 이 두 개를 내일 수업 원활하게 하실 거면 미리 오늘 설치를 좀 해 두셔야지 내일 저와 같이 수업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테니까 이 두 개 설치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화면 캡처를 하고